이제 끝이야! 강민호! 내가 내 아버지를 죽였다는 걸 알고 있어. 절벽 위에서 발목에 돌덩이가 묶인 채 바다로 던져지는 순간 그는 절망했습니다. 믿었던 약혼자의 배신, 그리고 원수의 잔인한 복수까지.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죽음의 바다에서 천사 같은 구원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죽지 마세요. 칠흑 같은 제주 바닷속 처녀 해녀 유지은은 마지막 남은 숨을 쥐어짜며 돌에 묶인 남자의 밧줄을 필사적으로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발목에 묶인 거대한 돌덩이가 남자를 죽음의 바다 밑으로 끌어당기고 있었거든요. 으악! 지은이 남자를 끌어안고 수면으로 올라오는 순간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구한 이 남자가 수십억 재산의 대기업 회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구조가 그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거라는 것을. 과연 이 극한의 사랑은 두 번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이러한 작은 나눔이 당신의 마음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제주 서귀포 절벽을 뒤덮었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내는 거친 소리만이 밤의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죠. 이제 끝이야, 강민호. 박혜진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끌고 오느라 힘 좀 들었어. 하지만 오늘로 모든 게 끝이다. 박혜진이 손등으로 민호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정신 차려. 아직 끝났다는 걸 못 느끼는 모양이네. 민호는 고개를 툭 떨어뜨렸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가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혀로 쓸어 담으며 박혜진을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죽였다는 걸 알고 있어. 사고가 아니었지. 계획된 살인이었어. 그날 밤 내가 직접 지시했잖아. 박혜진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걸 알아봤자 무슨 소용이야? 증거도 없는 놈이 입만 살아서 떠드네. 알면 어쩔 건데? 이제 너도 아버지 곁으로 보내주마. 아버지가 외로우셨을 거야. 아들까지 가면 딱 좋겠지. 박혜진이 손을 들어 올리자 검은 양복을 입은 괴한 두 명이 민호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잡아. 단단히. 이놈, 힘 빠진 거 보이지? 그래도 방심하지 마. 민호는 이를 악물고 몸부림쳤습니다. 나라, 이 비겁한 인간들아. 박혜진, 내가 직접 해. 남의 손 빌리지 말고. 하지만 이미 온몸이 구타당해 힘이 빠진 상태였죠. 다리가 풀리며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서연아, 마지막으로 할 말 없어? 민호는 숨을 헐떡이며 옆에 서 있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나 좀 봐. 제발 얼굴 좀 봐. 서연은 민호와 눈이 마주치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끝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정말 미안해.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미안하다고? 민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울고 웃던 시간이 다 거짓이었어?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말들 다 연기였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나도 살고 싶었어. 나도 벼랑 끝이었어. 최선?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말은 너도 박혜진의 계획에 참여했다는 뜻이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 너도 알고 있었던 거야? 서연은 대답하지 못한 채 입술만 꼭 깨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잔인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맞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선택지가 없었어. 회사를 살리려면 정말 이 방법밖에 없었어. 회사? 민호가 고개를 들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쯤은 버려도 된다는 거야?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지 알잖아, 서연아. 민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현실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죠. 그래, 좋아. 민호가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졌다고 쳐. 하지만 착각하지 마. 너희가 이긴 줄 알지 마.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거야. 하늘이 보고 있고 바다가 기억할 거야. 박혜진이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꿈 같은 소리를 하네. 강민호, 세상은 살아있는 사람 편이야. 죽은 자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아. 내 아버지도 그랬어.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지. 너도 똑같이 될 거야. 괴한들이 민호의 발목에 무거운 돌덩이를 밧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민호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죠. 이 비겁한 인간들아. 박혜진, 내가 직접 해. 끝까지 남의 손만 쓰는 겁쟁이야. 움직이지 마. 괜히 더 아프게 만들지 말고. 던져. 박혜진의 짧은 명령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괴한들이 민호를 절벽 끝으로 끌고 갔습니다. 민호는 아래로 내려다보며 까마득한 바다를 확인했습니다. 서연아. 민호가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나 좀 봐. 마지막이야. 이것만은 들어. 지금이라도 말해.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그 한마디면 돼. 서연아. 민호가 마지막으로 서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뒤돌아서서 그의 목소리를 외면했죠. 미안해. 서연의 입술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닿지 않았습니다. 쿵! 민호의 몸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고 발목에 묶인 돌덩이가 그를 깊은 바다 속으로 끌어당겼죠. 민호는 필사적으로 물 위로 올라오려 했지만 돌의 무게 때문에 계속 가라앉을 뿐이었습니다. 폐 속의 공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안 돼,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반드시 복수해야 해. 민호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채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해 갔죠. 한편 새벽 4시 유지은이 해녀복을 입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꼭 좋은 전복을 따야 할 텐데 어제는 영 시원찮았어. 오늘은 좀 도와줘라, 바다야. 지은이 혼잣말을 하며 물안경을 쓰고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바다였지만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몸은 금세 적응했죠. 후.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몸을 가라앉혔습니다. 조급해하지 말자. 늘 하던 대로. 지은은 깊숙이 잠수하며 해저를 살폈습니다. 수중 전등의 불빛이 바닥을 비추는데 이상한 반짝임이 보였죠. 저게 뭐지? 전복은 아닌데. 지은이 더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니 남성의 손목시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를 찬 남자가 돌에 묶인 채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죠.
사람이야. 설마 죽은 건 아니겠지? 지은은 깜짝 놀라며 급히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죠. 큰일이다. 이러다 진짜 죽겠어. 지금 당장 끌어올려야 해. 지은은 이를 악물고 남자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아직 따뜻해. 살아있어. 분명히 살아있어. 지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전복도 돈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뿐이었죠. 이 사람 내가 살려야 해. 지은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태와 칼을 꺼내 남자의 발목을 묶은 밧줄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밧줄이 너무 단단해서 쉽게 끊어지지 않았죠. 안 돼, 왜 이렇게 질겨? 조금만 더 버텨줘요. 빨리 해야 해.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지은은 이를 악물고 칼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손목에 힘을 꽉 주고 밧줄을 계속 긁어냈죠. 폐에 있던 공기가 점점 떨어져가며 머리가 어지러워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숨이 모자라. 그래도 멈추면 안 돼. 지금 멈추면 이 사람 끝이야. 드디어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지은은 남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수면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이제 올라가자. 조금만 더. 하지만 남자의 몸무게 때문에 쉽게 올라가지 못했죠. 지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무겁다. 그래도 놔줄 수 없어. 지은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며 필사적으로 물장구를 쳤습니다. 하악. 드디어 수면에 도달한 지은이 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후, 하. 숨비 소리가 새벽 바다 위로 크게 울려 퍼졌죠. 그리고 의식을 잃은 남자를 끌고 가까운 갯바위로 헤엄쳤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정신 차려요. 제발. 갯바위에 남자를 올려놓은 지은은 즉시 인공호흡을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가슴을 힘껏 눌러주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죠.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지금 숨 쉬셔야 해요. 하나, 둘. 지은은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지은이 간절히 외치며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남자가 하며 바닷물을 토해냈죠. 아, 나왔어요, 물이. 살아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세요? 민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고 멍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죠. 여기가 어디죠? 여긴 바다예요. 제주 바다예요. 지금은 안전해요. 저는 민호가 숨을 고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인가요?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의 정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기억이 안 나세요? 이름도요?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일단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지은이 민호의 몸을 살펴보니 곳곳에 구타당한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손목과 발목에는 밧줄에 묶였던 자국이 선명했죠.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 지은은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은 새벽, 아무도 없는 바다였습니다. 지금 경찰서로 가는 게 맞을까? 아니,
그러다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지은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가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몸부터 회복해야 해요.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민호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민호를 바라보다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죠. 사람이 위험에 빠져 있는데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지은이 민호의 팔을 어깨에 걸치고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고는 비틀거리며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죠. 천천히 가요. 제가 옆에서 잡고 갈게요. 넘어지면 안 돼요. 새벽 바다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겹쳐졌습니다. 두 사람이 지은의 민박집으로 향하는 동안 민호는 계속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바다에 빠져 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머리가 멍해요. 자꾸 생각을 해보려는데 아무것도 떠오르질 않아요. 괜찮아요. 지은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기억 안 나도 돼요. 살아있는 게 먼저예요. 정말 제가 바다에 있었나요? 꿈이 아닌 것 같아서요. 꿈 아니에요. 제가 직접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천천히 가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지은이 민박집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왜 그러냐? 부엌에서 나오던 할머니가 앞마당을 보다가 멈춰 섰습니다. 어이구야, 이게 무슨 일이냐? 할머니는 젖은 옷을 입고 비틀거리는 민호를 보고 깜짝 놀라셨죠. 이 사람이 누구냐? 어디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어? 바다에서 구조한 사람이에요. 돌에 묶여 있었어요. 기억을 잃으신 것 같아요. 돌에 묶여 있었다고?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사고가 아니구나. 할머니는 민호를 위아래로 찬찬히 살펴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몸이 말이 아니네. 일단 살은 붙어 있으니 다행이야. 어서 들여보내자. 일단 옷부터 갈아입히고 따뜻하게 해드려라. 이런 상태로 두면 큰일 난다. 네, 할머니. 그때 할머니가 민호의 젖은 양복 주머니를 뒤지시다가 피가 묻은 명함 조각을 발견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명함을 보시더니 표정이 심각해지셨죠. 이게 뭐야?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피까지 묻어 있고 할머니는 명함 조각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할머니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그 명함을 아궁이에 던져 태워버리셨습니다. 이런 큰 인물이 우리 집에 있으면 마을에 큰일이 날 수 있어. 이건 없어지는 게 맞다. 보면 볼수록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할머니, 저 사람 어떻게 해요? 지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몸도 성하지 않고 기억도 없는데.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며칠 쉬게 해드려라.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야.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괜히 밖에 소문나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네, 알겠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잘 챙길게요. 지은은 민호에게 따뜻한 전복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거 드시고 푹 쉬세요. 속도 많이 안 좋을 거예요. 이런 걸 저한테 주셔도 되나요? 민호가 미안한 듯 물었습니다. 정말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몸부터 추스르셔야죠.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저는 유지은이에요. 지은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이 기억나면 그때 알려주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었습니다. 바다에서 죽을 뻔했던 일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이 따뜻한 사람들의 도움만큼은 현실이었죠. 이상하네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따뜻한 건 분명 느껴져요. 저는 민호가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누구일까요? 천천히 기다리세요. 지은이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기억은 언젠가 돌아올 거예요. 지금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은은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 남자의 정체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죠.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일까?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 밤이 깊어가며 민호는 지은이 마련해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악몽 때문에 제대로 잠들 수 없었죠. 꿈속에서 자신을 바다에 밀어넣는 검은 그림자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죠. 안 돼. 이러지 마. 으악. 민고가 악몽에서 깨어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 급히 달려와서 그를 진정시켰죠. 괜찮아요. 여기 안전해요. 미안해요. 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꿈을 꿨어요. 괜찮아요. 악몽이었어요. 지금은 아무 일도 없어요. 무슨 꿈이었는데요? 누군가. 민호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바다에 빠뜨리는 꿈이었어요. 여러 명이었는데 얼굴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지은은 민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기억하세요. 서두르지 마요. 여기서는 아무도 해치지 않아요. 민호는 그 말에 조금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민호와 지은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둘 다 모르고 있었죠. 이 만남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른 새벽 지은이 해녀복을 입고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죠. 또 바다에 나가세요? 네, 물때가 좋거든요. 오늘은 꼭 좋은 해산물을 따야 해요. 지은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지은이 위험한 바다에 혼자 들어가는 것이 걱정되었죠.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아니에요. 푹 쉬세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지은이 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변으로 향해 걸어갔죠. 민호는 지은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과거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이 순수한 여인에 대한 감정만큼은 확실했죠. 1시간 후 지은이 해산물이 가득 담긴 망사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민호가 급히 달려가서 무거운 망사리를 대신 들어주었죠. 이렇게 무거운 걸 혼자 들고 오시다니. 괜찮아요. 늘 하던 일이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은 그런 민호를 보며 마음이 온화해졌죠. 그때 마을 이장이 민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김 이장은 민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다가왔죠. 지은아, 이 사람이 누구냐?
제 친척이에요. 육지에서 내려왔어요. 지은이 얼른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이장은 쉽게 믿지 않는 표정이었죠.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 김 이장이 민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호는 당황하며 주머니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바다에 빠졌을 때 잃어버렸나 봅니다. 바다에 빠졌다고? 어떻게? 김 이장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머뭇거렸죠. 실수로 떨어졌는데 제가 구해준 거예요. 지은이 얼른 끼어들며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신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마을에 머물기 어려운데. 그때 마을 회관 옆에 세워진 낡은 트랙터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 고생하는 농부가 보였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더니 자연스럽게 다가갔죠.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당신이 뭘 안다고. 농부가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민호는 이미 트랙터 엔진을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손이 엔진 곳곳을 점검하더니 문제점을 정확히 찾아냈죠. 여기 연료 라인이 막혔네요. 이것만 청소하면 됩니다. 민호가 능숙하게 부품을 분해하고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이장과 농부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죠. 30분 후 트랙터가 완벽하게 시동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시는 거예요? 농부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민호도 자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줄 아는지 신기했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김 이장이 민호를 다시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며칠 더 머물러도 되겠구먼. 하지만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알려주게. 김 이장이 돌아간 후 지은이 민호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그런 걸 다 할 줄 아세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뭘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날 밤 마을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은과 민호도 함께 참석했죠.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지에서 온 건달들이 나타났습니다. 야, 아가씨. 우리랑 같이 술 한잔 어때? 건달 중 하나가 지은에게 다가가며 추궁거렸습니다. 지은이 뒤로 물러서며 손을 내저었죠. 죄송해요. 저는 술을 못 마셔요. 뭐야, 이 촌년이. 도시에서 온 우리가 상대해 주는데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건달이 지은의 손목을 강제로 붙잡았습니다. 지은이 아파하며 몸부림쳤죠. 놓아주세요. 가만히 있어. 금방 끝나니까. 그때 민호가 벌떡 일어나 건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때.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건달이 민호를 째려보며 소리쳤죠. 뭐야, 이 새끼가? 끼어들지 마. 건달이 민호의 가슴팍을 밀었지만 민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달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넘어뜨렸죠. 으악! 형님! 다른 건달들이 모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마치 무술을 수년간 연마한 사람처럼 능숙하게 그들을 제압했죠. 한 명은 어깨 던지기로, 다른 하나는 발차기로 순식간에 무력화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입을 벌리고 지켜봤죠. 다시는 이 마을에 나타나지 마라. 민호가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건달들은 겁에 질려 도망가 버렸죠. 지은이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싸우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몸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민호도 자신의 행동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분명 무술을 배운 기억은 없는데 자연스럽게 격투 기술이 나왔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민호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큰일 날 뻔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강하세요? 민호는 당황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은이 민호의 팔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죠.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욱 궁금해졌거든요. 그날 밤 마을 사람 중 하나가 민호의 싸움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SNS에 올렸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서울에서 그 영상을 본 김 실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회장님의 체격이랑 똑같은데? 김 실장은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며 확신했습니다. 영상 속 남자의 움직임과 체격이 민호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김 실장은 급히 사설 탐정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주도로 가서 이 남자를 찾아라. 혹시 우리 회장님일 수도 있어. 한편 박혜진도 그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죽었을 텐데. 설마. 박혜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만약 민호가 살아있다면 자신의 계획이 모두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즉시 킬러들을 제주로 보내라. 확실하게 처리해야 해. 서연도 그 영상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호야, 정말 살아있는 거야? 서연은 민호를 배신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이튿날 아침 지은이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을 때 수상한 사내들을 목격했습니다. 혹시 이런 남자 본 적 있어요? 사내가 지은에게 민호의 몽타주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니요, 본 적 없어요. 정말로요? 이 근처에 머물고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지은이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급히 민박집으로 돌아갔죠. 큰일이에요. 수상한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지은이 숨을 헐떡이며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죠. 역시 누군가 저를 찾고 있는군요. 어떻게 해요? 이대로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요. 할머니가 나오셔서 민호의 머리카락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모습부터 바꿔야 해. 그리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어. 민호는 할머니의 지시대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죠. 그날 밤 민호는 창밖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물속에서 밧줄에 묶여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으악! 민호가 식은땀을 흘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은이 급히 달려왔죠. 악몽이에요? 누군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이 민호의 손을 꽉 잡아주었죠.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민호는 지은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과거가 지은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지은 씨, 혹시 제가 나쁜 사람이면 어떻게 하죠? 그럴 리 없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지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마음이 느껴져요. 당신한테서는 나쁜 기운이 전혀 안 나와요.
민호는 지은의 순수함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 때문에 그녀가 위험해질까봐 걱정되었죠. 새벽이 되자 민호는 조용히 일어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정체와 과거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지만 지은과의 평화로운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직 몰랐죠. 곧 그의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서울의 한적한 창고에서 민호는 은퇴한 정보원 노 선생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극적으로 구출한 후 안전한 곳으로 이송된 것이었죠. 회장님, 이걸 들어보세요. 노 선생이 낡은 녹음기를 민호 앞에 놓았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죠. 박혜진이 당신 아버지를 어떻게 죽였는지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 녹음 파일만 있으면 박혜진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기회가 온 것이었죠. 하지만 민호의 마음 한켠에는 지은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김 실장, 지은 씨는 안전한가? 걱정 마세요. 제가 사람을 보내서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김 실장의 휴대폰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네, 김 실장입니다. 김 실장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민호를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회장님, 큰일입니다. 박혜진이 포클레인을 보내서 지은 씨 민박집을 철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은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에 이성을 잃을 뻔했죠. 지금 당장 제주로 가야 해. 안 됩니다, 회장님. 그건 박혜진의 함정일 수 있어요. 노 선생이 민호를 말렸습니다. 지은 씨를 미끼로 회장님을 유인하려는 겁니다. 민호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습니다. 지은을 구하고 싶지만 노 선생의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한편 제주도에서는 정말로 포클레인이 지은의 민박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박혜진의 부하들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죠. 여기 있는 모든 건물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즉시 대피하세요. 지은이 급히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권한으로 남의 집을 철거한다는 거예요? 개발 허가가 났으니까 당연히 철거해야지. 부하 중 하나가 가짜 서류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지은은 그 서류를 빼앗아 읽어봤지만 법적 지식이 없어 진위를 알 수 없었죠. 이건 말이 안 돼요. 할머니,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떨리는 다리로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냐? 시끄러워. 어서 짐 싸고 나가. 부하가 할머니를 밀쳤습니다.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넘어지려는 순간 지은이 급히 받쳐드렸죠. 할머니,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을 빼앗기는 것도 억울한데 할머니까지 다치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포클레인 가동해. 부하의 명령에 포클레인이 민박집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지은이 포클레인 앞을 가로막고 섰죠. 안 돼요. 이 집은 우리 할머니가 평생 살아온 집이에요. 비켜. 다칠라. 포클레인 기사가 소리쳤지만 지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하 중 하나가 지은을 억지로 끌어내려고 했죠. 이 여자 치워. 지은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부하에게 떠밀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머리가 돌에 부딪히며 피가 흘러내렸죠. 지은아.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지은에게 달려왔습니다. 지은은 머리를 감싸며 아파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괜찮아요, 할머니. 절대 이 집을 내줄 수 없어요. 그 순간 서울에서 이 상황을 모니터링하던 김 실장이 민호에게 급보를 전했습니다. 회장님, 지은 씨가 다쳤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어디가 다쳤어?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하지만 포클레인 앞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헬기를 준비해. 제주로 간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상관없어. 지은이 다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노 선생이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 박혜진의 약점부터 공격하는 겁니다. 그의 자금줄을 끊어버리면 제주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어요. 민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은을 당장 구하러 가고 싶었지만 노 선생의 전략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면 충분합니다. 저에게 박혜진의 비자금 증거가 있거든요. 민호는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더 다치면 즉시 제주로 갑니다. 노 선생은 곧바로 국세청에 익명 제보를 했습니다. 박혜진이 숨겨둔 5천억 원의 비자금 세탁 경로를 모두 폭로한 것이었죠. 1시간 후 박혜진의 사무실에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세무조사입니다. 모든 서류를 제출하세요. 박혜진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뭔 소린가? 우리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비자금 은닉 의혹으로 긴급 조사에 들어갑니다. 박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약점이 어떻게 노출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즉시 제주에서 철수하라. 박혜진이 부하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제주에서는 지은이 포클레인 앞에서 계속 버티고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나는 피 때문에 비틀거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지은아, 그만해. 너까지 다치면 안 돼.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 집은 우리가 지켜야 해요. 그때 박혜진의 부하가 전화를 받더니 급히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철수한다. 포클레인 빼. 왜요? 아직 철거 안 했는데. 됐으니까 빨리 빼라고. 부하들이 황급히 포클레인을 몰고 사라졌습니다.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주저앉았죠. 하지만 박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죠. 민호가 살아있는 게 확실하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처리해야 해. 박혜진이 서연을 인질로 잡고 민호에게 협박 영상을 보냈습니다. 영상 속에서 서연은 칼날에 목을 찔린 채 울고 있었죠. 민호야, 오지 마. 제발 오지 마.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4시간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 여자부터 죽이고 제주 민박집을 불태워버리겠다. 박혜진의 목소리가 화면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영상을 본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을 구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지은의 안전이 더 걱정되었거든요. 김 실장, 즉시 지은을 서울로 데려와.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이 제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박혜진의 부하들이 지은을 먼저 납치해 간 후였거든요. 회장님, 지은 씨가 사라졌습니다. 김 실장의 급보를 들은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혜진이 있는 곳으로 간다. 혼자서. 너무 위험합니다. 상관없어. 지은을 구해야 해. 민호는 몸에 도청 장치와 GPS를 숨긴 채 박혜진이 지정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낡은 공장 건물 안에서 박혜진이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나타났군, 강민호. 박혜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노려봤죠. 서연과 지은은 어디에 있어? 궁금하면 이걸 봐. 박혜진이 모니터를 켜자 바다 위 선박 안에 갇힌 지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밧줄에 묶인 채 의식을 잃어 있었죠. 지은. 민호가 모니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안타깝게도 내가 여기 오는 동안 그 여자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예정이야. 박혜진의 말에 민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 자식아. 민호가 박혜진에게 달려들었지만 곧바로 여러 명의 부하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묶였죠. 한편 바다 위 선박에서는 지은이 천천히 의식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밧줄을 풀기 위해 숨겨뒀던 작은 태와 칼 조각을 꺼냈죠. 민호 씨, 꼭 무사해야 해. 지은이 간절히 기도하며 밧줄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죠. 민호는 의자에서 몸부림치며 밧줄을 끊으려고 애썼습니다. 박혜진이 그런 민호를 보며 비웃었죠. 소용없어. 그 밧줄은 특수 제작된 거야. 지은을 놓아줘. 내가 원하는 건 나잖아. 민호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박혜진은 천천히 민호에게 다가갔죠. 맞아. 내가 원하는 건 너야. 하지만 내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문제지. 그때 민호는 의자 다리가 살짝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된 의자라 못이 헐거워져 있었거든요. 민고는 조용히 몸무게를 이용해 의자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박혜진은 모니터를 보며 지은의 상황을 확인하느라 민호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죠. 5분 후면 그 배가 폭파될 예정이야. 박혜진의 말에 민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친 자식? 무고한 사람을 왜 끌어들여? 무고하다고? 너를 숨겨준 공범이잖아. 민호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 순간 의자 다리가 완전히 부러졌죠. 쾅! 민호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밧줄이 느슨해졌습니다. 박혜진과 부하들이 놀라서 돌아봤죠. 뭐야? 민호는 재빨리 손목에 밧줄을 풀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던 부하의 권총을 빼앗았죠. 움직이지 마. 민호가 박혜진에게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박혜진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쏴봐. 하지만 그러면 그 여자는 확실히 죽어. 민호는 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거든요. 그때 공장 밖에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쾅! 쾅! 뭔 일이야? 박혜진이 당황하며 부하에게 소리쳤습니다. 곧이어 문이 부서지며 김 실장과 경호팀이 들이닥쳤죠. 회장님, 김 실장이 민호를 향해 권총을 던져주었습니다. 민호는 그 총을 받아 박혜진을 겨누었죠. 이제 끝이야, 박혜진. 박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여자는 이미 지은은 안전합니다. 김 실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해경과 함께 구조작전을 펼쳤고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은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온몸에 힘이 빠졌죠. 박혜진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민호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 중환자실에서 지은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민호에게 설명했죠. 많은 바닷물을 마셨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루 이틀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거예요. 민호는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어. 지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호 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는 어때? 아픈 데 없어? 지은이 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행히 바다에서는 자신 있거든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순수한 여인이 자신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거든요. 지은아, 이제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모든 걸 기억해. 그리고 너를 지킬 수 있는 힘도 생겼어. 지은은 민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아니야. 제주에서 너와 함께 살고 싶어. 민호의 고백에 지은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한편 김 실장이 서연을 구출하는 작전도 성공했습니다. 서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민호와 지은을 만났죠. 지은 씨,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 지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지은이 서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서연은 지은의 순수함에 더욱 미안해했죠. 민호야,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 서연이 민호에게 진심 어린 축복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너도 새로운 시작을 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거든요. 며칠 후 민호는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박혜진은 살인미수와 납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죠. 민호는 지은과 함께 제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셨죠. 우리 강서방 고생 많았구나. 할머니가 민호를 친아들처럼 부르셨습니다. 민호는 따뜻한 호칭에 가슴이 뭉클했죠. 할머니, 앞으로 계속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럼 지은이랑 결혼해야지. 할머니의 직설적인 말에 지은이 얼굴을 빨갛게 붉혔습니다. 할머니, 뭘 부끄러워하나? 좋은 남자 만났으면 빨리 잡아야지. 민호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 지은아, 나와 결혼해줘. 민호 씨, 앞으로 평생 너만 바라보며 살고 싶어. 이 아름다운 제주 바다에서 함께 늙어가자.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민호는 지은을 꽉 껴안았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나서야 진정한 사랑을 깨달은 것이었죠. 김 실장이 민호에게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박혜진의 모든 범죄가 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회사 경영권도 완전히 회복되었고요. 고생했어, 김 실장.
앞으로 회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호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자. 이익보다는 사람을 우선하는 회사로 만들고 싶어. 김 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응. 그리고 해녀복지재단도 설립할 거야. 지은이 같은 해녀들을 위한 병원과 문화센터를 만들고 싶어. 지은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물론이야. 내가 나를 바다에서 구해준 것처럼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 노 선생도 제주를 방문해서 민호와 지은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회장님이 진정한 사람이 되셨군요. 노 선생님 덕분입니다.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복수도 못했을 거예요. 복수보다 더 중요한 걸 얻으셨잖아요. 노 선생이 지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 말이에요. 그날 저녁 민호와 지은은 처음 만났던 갯바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했죠. 지은아, 처음 내가 나를 구해줄 때 뭘 생각했어? 그냥 사람이 죽어가는데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게 다야? 지은이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사실 뭔가 특별한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네.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민호는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너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얻었어. 저도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서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게 되었거든요. 두 사람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한 시간이 시작될 것 같았죠. 하지만 아직 그들은 몰랐습니다. 곧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3개월 후 제주 서귀포 해안가에는 웅장한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지은 해녀복지 및 문화보존재단이라는 간판이 바다바람에 흔들렸죠. 정말 완성됐네요. 지은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미소 지었죠. 이제 시작이야. 전 세계 해녀들이 이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건물 1층에는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춘 해녀 전용 병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층에는 해녀 문화를 보존하고 교육하는 박물관과 학교가 있었죠. 민호 씨, 정말 꿈만 같아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거든요. 개원식 날 전국에서 해녀들이 몰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죠. 지은이가 이런 큰일을 해내다니. 마을 이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혼자 한 게 아니야. 강서방이 도와줬지. 할머니가 민호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개원식이 끝난 후 민호와 지은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과 제주 특산물로 차린 상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건배.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호는 지은의 손을 꽉 잡으며 행복감에 젖어 있었죠. 지은아, 이제 해녀학교 교장 선생님이네. 아직 실감이 안 나요.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누구보다 바다를 사랑하고 해녀 정신을 잘 알고 있잖아. 지은이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죠. 며칠 후 서연이 제주를 찾아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선처를 받아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것이었죠.
지은 씨, 정말 축하해요. 서연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은 서연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고마워요. 서연 씨도 새로운 시작이시죠? 네, 제주도에 작은 카페를 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재단에 후원도 하고 싶어요. 민호가 서연을 고마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정말 많이 변했구나. 당연하죠. 지은 씨를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서연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지 배웠어요. 그날 밤 민호와 지은은 해변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호 씨,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내가 있어서 모든 게 의미 있어. 민호가 지은을 꽉 안았습니다. 바다에서 만난 운명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이 신기했죠. 우리 결혼식은 언제 할까? 할머니 건강이 더 좋아지시면 해요. 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근 할머니의 몸이 많이 약해지셨거든요.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강하신 분이야. 며칠 후 민호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이었죠.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지은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도 좋아졌지.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서방이 좋은 약도 구해다 줬잖아. 민호는 최고의 한의사를 모셔와서 할머니께 맞춤 처방을 받게 했었습니다. 이제 결혼식 준비를 시작해야겠네요. 지은이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죠. 한 달 후 제주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자연 속에서 치르는 소박한 결혼식이었죠. 지은은 하얀 한복을 입고 민호는 전통 한복을 입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직원들이 모두 참석해서 축복해 주었죠. 이제 서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마을 어르신이 주례를 서주셨습니다. 네. 민호와 지은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갈매기들이 날아와 머리 위를 맴돌았죠. 바다의 축복이구나.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민호는 지은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습니다. 새롭게 설계한 해녀복과 최신 장비들이었죠. 이제 안전하게 바다에 들어갈 수 있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민고를 안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 많은 것을 해주는 남편이 고마웠거든요. 신혼 첫날 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갯바위에 나가 있었습니다. 지은아, 처음 널 만났을 때 기억나? 물론이죠. 죽어가던 당신을 구했잖아요. 그때 난 죽고 싶을 만큼 절망적이었어. 하지만 내가 나를 살려줬어. 민호가 지은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단순히 목숨만 구해준 게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줬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만나서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게 됐거든요.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한 나날들만 남은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새로운 해녀복을 입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민호가 해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지은이 바다에서 나와 숨비 소리를 내뱉는 순간 민호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 소리가 자신의 인생을 바꾼 신호였거든요. 오늘은 어땠어? 최고였어요. 새 장비 덕분에 더 깊은 곳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지은이 싱그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민호는 지은이 따온 해산물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아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김 실장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박혜진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복수는 완성됐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죠.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네, 이제 평화롭게 사실 수 있어요. 지은이 민호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복수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그날 밤 민호는 지은과 함께 처음 구조되었던 바다로 나갔습니다. 배를 타고 그 자리에 가서 감사의 꽃다발을 바다에 던졌죠. 고마워, 바다야. 내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줘서. 지은도 함께 꽃다발을 던졌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축복해줘. 꽃다발이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감동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죠. 몇 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은이 임신을 한 것이었죠. 정말이에요? 민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확실해요. 지은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지은을 들어올리며 기뻐했죠. 우리 아기가 생겼구나. 조심해요. 아기 다쳐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손자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습니다. 이 늙은이가 죽기 전에 증손자를 볼 수 있겠구나.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민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와 지은은 아기 이야기로 밤이 새도록 대화했습니다. 아들일까, 딸일까?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엄마처럼 용감한 딸로 키우고 싶어요. 지은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이어도 좋아. 너처럼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키우자. 민호도 지은의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신비로웠죠. 이렇게 민호와 지은의 사랑은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며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만남이 이제 가족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그들은 몰랐습니다. 행복의 절정에서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6개월 후 지은의 배가 제법 불러와 임신 7개월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아침 지은과 함께 해변을 산책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오늘은 아기가 많이 움직이네. 지은이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도 손을 올려 아기의 움직임을 느꼈죠. 우리 아기도 바다 소리를 좋아하나 봐. 그럼요. 엄마 아빠가 바다에서 만났으니까요.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하고 있을 때 갑자기 민호가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으악! 민호 씨, 어디 아파요? 지은이 깜짝 놀라며 민호를 붙잡았습니다. 민호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땀을 흘렸죠. 가슴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가요, 빨리. 지은이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서 민호를 병원으로 이송했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후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중에서 심한 압박을 받으셨던 적이 있나요? 민호는 바다에 빠졌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때 손상된 판막이 점점 악화된 것 같습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얼마나 위험한가요? 최대 2주 안에 수술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걱정이 들었죠. 지은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수술을 받으면 병원을 나온 후 민호는 지은에게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별거 아니야. 간단한 수술이니까 걱정하지 마. 정말요? 의사 말이 심각해 보였는데. 괜찮아. 너와 아기 걱정만 해. 민호는 지은이 걱정할까봐 수술의 심각성을 숨겼습니다. 대신 약물 치료로 버티기로 결심했죠.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혜진이 교도관을 매수해 탈옥에 성공한 것이었죠. 김 실장이 급히 민호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박혜진이 탈옥했어요. 뭐라고?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은이 임신한 상황에서 또다시 위험이 찾아온 것이었죠. 경호를 더 강화해야겠습니다. 아니야. 지은에게는 말하지 마. 스트레스 받으면 아기에게 안 좋아. 민호는 지은 몰래 경호 인력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박혜진의 복수심은 상상 이상이었죠. 박혜진은 해외 도피 자금을 이용해 용병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근해에 소형 잠수정까지 반입했죠.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겠어. 박혜진이 광기 어린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해녀학교 개교 기념식 준비로 바빴습니다. 임신 중이라 몸이 무겁긴 했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죠. 지은, 너무 무리하지 마.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일은 제가 꼭 해야 하는 거예요. 지은이 의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심장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죠. 개교 기념식 전날 지은은 민호에게 줄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바다로 나갔습니다. 혼자서 깊은 바다까지 들어간 것이었죠. 그런데 박혜진의 용병들이 미리 수중에 덫을 설치해 놨습니다. 지은의 발목이 그 덫에 걸려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이었죠. 어떻게 된 거지? 지은이 당황하며 발목의 밧줄을 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는 쉽지 않았죠. 한편 민고는 지은의 위치 추적 장치를 확인하다가 이상함을 발견했습니다. 김 실장, 지은의 신호가 한 곳에서 멈춰 있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 실장이 급히 제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이미 위험한 상황에 빠진 후였죠. 민호는 심장 통증을 무릅쓰고 직접 보트를 몰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지은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었거든요. 바다 한가운데서 박혜진의 소형 잠수정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군, 강민호. 박혜진이 잠수정에서 나와 민호를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박혜진, 지은을 어떻게 했어? 궁금하면 바다 밑을 봐라. 곧 내 사랑하는 여자가 물고기 밥이 될 거야. 박혜진의 말에 민호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 미친 자식아. 민호가 보트를 박혜진의 잠수정에 충돌시켰습니다. 큰 충격으로 잠수정이 흔들렸죠. 총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어깨에 총상을 입으면서도 계속 저항했죠. 그 순간 수중에서 지은이 마지막 힘을 다해 밧줄을 끊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급히 수면으로 올라오다가 박혜진이 쏜 총탄에 머리를 스쳤죠. 지은, 민호가 비명을 지르며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심장 발작이 일어나 정신을 잃었죠. 김 실장과 혜경이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박혜진은 체포되었지만 지은은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죠. 빨리 병원으로. 두 사람 모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민호는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고 지은은 뇌진탕으로 코마 상태에 빠졌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의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생존 확률이 10% 미만이에요. 김 실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회장님께는 어떻게? 아직 말씀드리지 마세요. 회장님도 수술 받으셔야 하거든요. 하지만 민고는 이미 지은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거부하고 지은의 곁을 지키겠다고 고집했죠. 수술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지은이 깨어날 때까지는 절대 떠날 수 없어요. 회장님, 그러시면 위험합니다. 상관없어요. 지은이 없으면 사는 의미가 없어요. 민호는 중환자실에서 지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지은에게 계속 말을 걸었죠. 지은아, 일어나.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일어나야 해. 하지만 지은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심장 상태도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죠. 할머니가 병원에 오셔서 두 사람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애들이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서연도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민호야, 수술부터 받아. 지은 씨를 위해서라도. 안 돼. 지은이 깨어나기 전에는 절대 안 돼. 민호의 고집에 모든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두 사람 모두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끝까지 지은의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중환자실의 생명 유지 장치 소리만이 조용한 밤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지은의 운명은 이제 기적에 달려 있었죠. 다음 날 새벽 민호는 지은의 병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지은의 상태는 여전히 위험했죠. 회장님, 스위스에서 온 줄기세포 치료제입니다. 서연이 보온 상자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밤새 해외 의료진들과 연락을 취해 특수 치료제를 구해온 것이었죠.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민호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의사들이 희망적이라고 했어요. 뇌세포 재생에 도움이 된다고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그 치료제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죠. 의료진이 지은에게 새로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한순간도 지은의 곁을 떠나지 않았죠. 지은아, 꼭 일어나야 해. 우리 아기가 기다리고 있어. 민호가 지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때 지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움직였어. 지금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민호가 흥분해서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급히 와서 지은의 상태를 확인했죠. 뇌파에 변화가 있네요. 좋은 신호입니다. 의사의 말에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한편 박혜진은 법정에서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탈옥과 납치미수,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죠. 이제 영원히 햇빛을 볼 수 없을 겁니다. 김 실장이 민호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관심은 오직 지은의 회복뿐이었죠. 사흘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은이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었죠. 민호 씨,
지은이 약한 목소리로 민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호는 기쁨에 겨워 지은의 손을 꽉 잡았죠. 지은아, 정말 깨어났구나. 아기는 괜찮아요? 지은의 첫 마디는 아기 걱정이었습니다. 의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네, 아기도 건강합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지은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도 함께 울었죠. 이제 괜찮아. 모든 게 끝났어. 정말요? 응, 박혜진도 영원히 감옥에 갇혔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 지은이 깨어난 것을 확인한 민호는 이제서야 자신의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죠. 회장님, 수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은이 깨어났으니까 이제 죽지 않을 거예요. 민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은을 구하겠다는 의지가 그를 지탱해 준 것이었죠. 수술은 8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지은은 휠체어를 타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죠. 제발 무사하길. 지은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할머니와 서연도 함께 기다렸죠. 드디어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밝은 표정으로 나왔죠. 성공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지은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위기가 끝난 것이었죠. 일주일 후 민호와 지은은 나란히 병실에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많이 좋아진 상태였죠. 민호 씨, 이제 정말 평화로울까요? 그럼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사람은 없어. 민호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의 배도 여전히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서연이 두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지은 씨,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끝났잖아요. 지은이 서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서연은 지은의 용서에 더욱 감동받았죠. 앞으로 정말 좋은 사람이 되겠어요. 이미 좋은 사람이에요. 저희를 위해 치료제도 구해주시고, 민호도 서연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지은이 살 수 있었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용서받은 기분이었죠. 2주 후 민호와 지은은 퇴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환영해 주었죠. 우리 강서방, 지은이 고생 많았어. 마을 이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맞아주셨죠. 이제 정말 끝났구나. 네, 할머니. 이제 평생 행복하게 살 거예요. 민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고와 지은은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를 함께 극복한 후라 더욱 깊은 사랑을 느꼈죠. 민호 씨, 우리 정말 많은 일을 겪었네요. 그래, 하지만 그 덕분에 서로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알게 됐어. 민고가 지은의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기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우리 아기는 정말 강한 아이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엄마 아빠를 닮아서. 두 사람은 웃으며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로운 날들만 남은 것 같았죠. 노 선생도 제주에 정착해서 마을 서당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의와 용기에 대해 가르치며 여생을 보내기로 한 것이었죠. 회장님, 진짜 사람이 되셨군요.
노 선생이 민호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진실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었어요. 노 선생의 말에 민호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복수보다 사랑이 더 큰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서연도 제주에서 작은 카페를 열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해녀 학교에 꾸준히 후원도 하며 속죄의 마음을 실천했죠.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네요. 김 실장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김 실장도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는 편하게 사세요. 아닙니다. 계속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김 실장의 충성심에 민호는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위기가 해결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민호와 지은은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모든 시련을 극복한 것이었죠. 이제 마지막 장이 남았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의 완성이 기다리고 있었죠. 1년 후 제주의 푸른 바다가 굽어 보이는 언덕 위에서 지은 마이너스 민호 해녀복지재단의 완공식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귀빈들과 해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행사가 진행되었죠. 오늘 이 재단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단상에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기를 안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죠. 특히 저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제주 바다와 이곳 사람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치셨죠. 행사가 끝난 후 민호와 지은은 6개월 된 딸 바다와 함께 처음 만났던 갯바위로 향했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는 엄마를 닮아 맑고 용감한 눈을 하고 있었죠. 바다야, 여기가 엄마 아빠가 처음 만난 곳이야. 지은이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방긋 웃었죠. 우리 바다도 엄마처럼 바다를 사랑하는 아이가 될 거야. 민호가 아기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카페에서 만든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축하 케이크예요. 재단 완공을 축하해요. 고마워요, 서연 씨. 어떻게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당연한 일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뿐이에요. 서연은 제주에 정착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욕심 대신 나눔을, 경쟁 대신 협력을 선택한 것이었죠. 서연 씨도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지은 씨 덕분이에요.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지 배웠거든요. 해질녘 4사람은 갯바위에 앉아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했습니다. 아기 바다는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죠. 정말 꿈 같아요. 지은이 민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평화로운 날이 올 줄 몰랐어. 민호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시작된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민호 씨, 그때 제가 당신을 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가정은 의미 없어. 운명이 우리를 만나게 한 거야. 민호가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한 건 내 숨이 아니라 살고자 했던 내 의지였어. 아니에요. 분명 바다가 저를 보내서 당신을 구하게 한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저녁 준비가 됐다며 부르셨습니다. 밥 먹어라. 갓 잡은 전복으로 죽 끓였다. 가요. 할머니가 기다리세요. 4사람은 민박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에는 제주의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했죠. 건배. 모든 사람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기 바다도 작은 손을 흔들며 함께 축하하는 것 같았죠. 바다야, 너도 엄마 아빠처럼 용감하고 착한 사람이 되거라. 할머니가 아기의 볼을 살짝 어루만지셨습니다. 식사 후 민호는 지은과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아기는 할머니가 돌봐주고 계셨죠. 지은아, 정말 행복해? 네,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도야. 내가 있어서 모든 게 완벽해. 두 사람은 파도가 발을 적시는 해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호 씨, 앞으로 우리 딸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요? 너처럼 순수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 그리고 바다를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 저도 그래요. 바다의 소중함을 아는 아이로 키워주고 싶어요. 그때 민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처음에 내가 나를 구해줬을 때 묶여있던 밧줄 조각이야. 지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보관하고 계셨어요? 우리 사랑의 시작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어. 민호가 상자를 바다 멀리 던졌습니다. 상자는 파도에 휩쓸려 사라져갔죠. 이제 과거의 모든 아픔과 작별해. 앞으로는 행복한 추억만 만들자. 네, 좋아요.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몇 달 후 마을 입구에는 생명의 숨결이라는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지은이 민호를 구출하는 순간을 형상화한 것이었죠. 동상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생명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 동상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민호와 지은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들었죠. 어느 날 바다가 걸음마를 떼고 처음으로 바닷가까지 걸어왔습니다. 바다야, 조심해. 지은이 아기를 따라가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무서워하지 않고 파도에 손을 담갔죠. 우리 바다도 엄마처럼 바다를 좋아하네. 민호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바다에서 태어난 아이인걸요. 그날 밤 세 가족은 민박집 마당에 앉아 별을 구경했습니다. 제주의 맑은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기 저 별들처럼 우리도 영원히 함께하자. 민호가 지은과 바다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네, 약속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 바다도 별을 보며 까르르 웃었죠. 시간이 흘러 바다가 5살이 되었을 때 민호는 딸에게 처음으로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바다야, 아빠와 엄마가 어떻게 만났는지 알고 싶어? 네. 바다가 반짝이는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아빠가 깊은 바다에서 죽을 뻔했을 때 용감한 해녀 공주님이 나타나서 아빠를 구해줬단다. 와, 그 해녀 공주님이 엄마예요? 맞아. 엄마가 아빠의 생명의 은인이야. 바다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저도 엄마처럼 용감한 해녀가 될래요. 그래, 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해. 네. 해가 지는 제주 바다에서 지은이 숨비 소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민호는 가슴이 벅차올랐죠. 이 소리가 자신의 인생을 구원했고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민호의 마지막 독백이 파도 소리와 함께 제주 바다 위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수평선 너머로 지는 석양을 비추며 세 가족의 실루엣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민호와 지은, 그리고 바다의 사랑은 이 아름다운 제주 바다처럼 영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강민호와 유지은의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죽음의 바다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이 진정한 사랑으로 꽃피우고 마침내 행복한 가정까지 이루게 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진정한 빛이 나타나기도 하고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싹트기도 합니다. 민호처럼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지은이 같은 천사가 우리 곁에 있을지 모르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를 구원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도 깊이 와닿습니다. 지은이 민호의 생명을 구했듯이 민호도 지은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며 서로의 인생을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처럼 깊고 영원한 그들의 사랑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도 삶에서 만나는 소중한 인연들을 더욱 가치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